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병근 연구위원께서 어게인스트 피크아웃, 다시 피크아웃 논란이 불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포트 작성해 주셨는데, 네. 바로 내용 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9,300만 대, 전년 대비 2% 증가한 9,300만 대, 그리고 3% 증가한 9,588만 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된 재고 수요는 1,500만 대에는 대부분 소진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판매량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1년에 8천만 대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었는데 네, 올해 9,300만 대 네, 그렇게 예상하고 예상이 되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전기차 판매량은 YY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전년 대비 9% 증가입니다. 네, 그 두 자릿수 성장률을 안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9% 증가한 1,538만 대, 그리고 침투율은 전년 대비해서 1%포인트 증가한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글로벌 OEM 전기차 양산 지연 및 중단이 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 내에서 얼리 어댑터의 초기 구매 수요가 작년을 기점으로 끝나기 시작했고, 까다로워진 보조금 정책, 그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차 판매 성장은 둔화될 전망이며, 당사는 내년까지 하이브리드 성장률이 전기차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의 2024년도 예상치는 23년 대비 19% 증가한 1350만 대, 25년도는 2024년 대비 20% 증가한 1624만 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야, 하이브리드 성장성이 확실히 전기차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네. 네. 이렇게 된다면은 2025년도에는 전기차 판매량하고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잘하고 있는 게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이 리포트를 사실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전기차보다 가격대가 높은 중형 이상 혹은 SUV, 차종,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두 번째, 전기차 종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대체제가 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하이브리드가 선택되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의 모델이 굉장히 작은 게 조금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현대차에서 지금 차량을 살려고 하면은 제네시스도 있고, 밑에 뭐 그랜저, 소나타, 뭐 투스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전기차는 아이오닉 5, 6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은 글로벌 OEM의 전기차 공장 가동이 시작됨과 동시에 전기차 모델 수가 다양해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다시 올라올 것인데, 가동률이 70%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2,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8년부터 전기차 모델 다양화 및 현지 전기차 생산량 증가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2023년 올해 차 이런 거 보면 아이오닉 5 선정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 자동차 이런 모델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보면. 네, 이쁘게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그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 현대차 매장을 가면 투싼이나 하이브리드를 살려면 7개월에 한 11개월 맞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오닉 5는 당장 가져가세요. 이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한번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브랜드 업체들 GM이라든지 포드가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지금 계속 손실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드라이브를 지금 하이브리드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 이제 재고 같은 경우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광고를 계속 이제 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가 계속 이제 대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이 하이브리드가 계속 지금처럼 대세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전기차로 되돌아갈지. 네.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은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막 주식 막 샀을 때가 2016년이잖아요. 네. 16년에 사가지고 지금 9년째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주식을 사는 분들한테 전기차를 살 계획은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물어보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침투율이라든지 아까 뭐 증가율이 좀 더 빨라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분위기는 이게 대세가 하이브리드인가?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냥 중간 단계인 건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훨씬 편할 것 같잖아요, 보면.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로 굳어지는 건지. 자, 우리 회사에 보면 전기차 타는 오우석 대리가 있고, 그 이성준 대표가 하이브리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서로 논쟁을 한번 벌여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네, 차가 없는 분의 또 관점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 차가 많이 필요할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요? 차가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박성구 주인도 차 없는 저는 앞으로 살 결혼해서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포화 시장임을 나타내는 수치가 박성구 주임이 2024년,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보면은 2, 3%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어떤 차가 됐든 간에 그 안에서 그 나눠 먹기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고, 약간 제로섬 게임 되는 거다, 그죠?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얼마나 원가를 낮추고 얼마나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그 테슬라 최초에 이제 전기차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수준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차가 나올까? 이제 그 단계로 가려면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FSD를 장착한 완전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과정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까 약간은 그 자동차 전체 시장의 성장성에 대비해 봤을 때 그 꿈을 이루기에는 좀 시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성구 주임도 차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저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긴 한데 차가 있으면 좀 편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옛날이었으면은 차가 없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최근에는 공유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집 밖에 10분 거리면은 쏘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말 정도에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혹은 제가 지방에 살면은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방도 아니고 차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써야 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차를 굳이 주말 정도에 그냥 공유 차량을 사용할 것 같이 제 개인적인 차를 살지는 않을 거로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무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YOY 증가율이 3%. 이 3%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네, 이미 글로벌하게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동차 주식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매크로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원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제품의 자동차의 가격 경쟁률이 확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2012년 말부터 원엔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현대 기아차 자동차 주가가 박살났거든요. 계속 빠지다가 2019년에서는 그 우버 이런 것들이 상장이 될 때 공유경제. 네, 맞습니다. 공유경제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 들어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가보잖아요. 네. 예전에 저는 항상 미국 가면 렌트카 했거든요. 네. 지금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공항 내리자마자 렌트카 빌리러 가보면 아비스, 뭐 헐츠, 그 많이 망하기도 했는데 줄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어서 왜 이렇게 줄이 없지 했더니 다 우버 타고 다니지.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차를 빌리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은 짓을 오랫동안 했냐면 그 차를 렌트가 오잖아요. 차 세울 데가 없어요. 파킹할 때마다 네. 그 파킹 티켓 벌금 있잖아요. 100불짜리 벌금만 내가 한 3장 끊었던 것 같아. 한 2주 있으면서. 근데 우버 타고 다녔으면 네. 그거 아무 걱정 없잖아. 딱 부르면 바로 오고. 맞아요. 뭐 주차 맞아요. 걱정할 거 없고. 근데 어디 갈 때마다 이 주차하는 것도 일이고 주차비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그때 제가 이 우버 주식에 대한 가능성을 좀 크게 네. 봤었었는데 그게 이 또 다른 하나의 자동차 기업의 주가가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버가 지금 시총이 100빌리언이 넘잖아요. 아, 그렇네요. 100빌리언 넘어요. 네. 100빌리언이 넘는다라는 얘기는 음.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 합해가지고 지금 100빌리언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한 30불 했다가 주가 빠졌다가 지금 뭐 70몇 불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 우버나 이런 공유 차량이 또 그 시총을 다 빨아당기고 차가 안 팔리면 아무래도 마진이 박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전기차냐 또 하이브리드 차냐 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 하이브리드 쪽에서 현대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보면 23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79만 대 기록하면서 22년 대비 35% 성장하는 숫자 기록했습니다. 24년도에는 하이브리드 강세장이 지속되면서 연간 판매량이 93만 대로 23년도 대비해서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자 현대차 그룹도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를 확대하는 식의 유연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차세대의 2.5리터 터보 엔진은 팰리세이드 그리고 카니발 등 대형 SUV급에 순차적으로 적용된 후 GV80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2.5리터 터보 엔진이 적용될 경우 시장경차 인증을 통한 세제 혜택이 생기게 되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2.5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대형 SUV 이후에는 26년가량부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차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된다면 이는 글로벌 에미스 확대와 ROE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프리미엄 라인에서 하이브리드 강자였던 렉서스와 경쟁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이 생긴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MS 확대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인센티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재고 먼저 말씀드리면 24년도 2월 재고는 1.7에서 1.8개월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이 적정 재고임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의 가동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가 견조하다는 의미며 재고가 낮게 유지되는 데는 글로벌 OEM들의 수익성 위주 전략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물량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 전략보다는 재고를 타이트하게 유지해 나가면서 인센티브를 적게 지불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높은 ASP 중심으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일본 OEM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밑에 차트 받으시면은 현대, 기아 그리고 일본 빅3 재고가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대차 그룹의 경우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전기차 수요 둔화가 맞물려 전기차 판매 시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고 다만 앞에 언급한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로 미드 싱글 수익성,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로틴 수익성으로 하이브리드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지불이 전년 대비 커지더라도 수익성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재고 추이하고 그죠? 네, 인센티브 추이 요 두 가지가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니까. 네. 근데 재고 추이는 아직까지도 2, 3개월 적정 재고 수준보다는 낮으니까 네.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낮은 재고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처럼 거죠. 네. 그 비용 관리 면에서도 좋아요, 그죠? 네. 자, 그런 면이 있고, 재고 추이가 그나마 약간씩은 올라오고는 있고, 저는 사실 이 인센티브 추이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작년 그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22년 말부터 작년 3분기까지는 차를 못 구해서 난리였으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새차 가격처럼 됐었던 부분이라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마진율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최근에 기아차가 한 11% OP 마진 나오고 현대차가 9%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인센티브 추이가 지금 보니까 2019년 수준까지 현대는 거의 다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아는 인센티브를 아직까지는 좀 더 낮은 주다가 그때보다는 좀 낮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인센티브 추이가 계속 올라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일본차가 N저 현상 때문에 네. 혹시 가격을 후려치고 있나? 저쪽이 가격 후려치면 우리 쪽에서는 인센티브라도 더 줘서 네. 좀 차 팔아달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토요타가 보니까 인센티브 추이가 2019년 대비해서도 되게 낮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줘도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력과 강자를 그 경쟁력을 보유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차를 구매하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일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연비가 좋다는 게 네. 한국, 그러네요. 일본 차가 경박단소하고 예. 실제로 연비가 되게 좋잖아요. 예. 네. 유가가 올라가면 특히나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프리우스 옛날에 28km 이래 나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의 30km로 알고 거의 있습니다. 30km. 그죠? 지금도 그 정도 넘어갈 겁니다. 네. 네. 기술 개발이 됐으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하이브리드가 또 저거다, 그죠? 다음은 재밌네요. 이제 예. 금리 쪽인데 자동차는 고가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와 금리와 연관이 깊은데 당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6월에서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4.75%에서 2025년도 3.75%까지 하락할 전망임에 따라 과거 자동차 판매량과 금리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기가 양호한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동시에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그림이 그림 36번입니다. 코스피 자동차 지수와 기준금리 추이인데 기준금리를 쭉 낮추게 되고 낮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지수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아니, 이 자동차 지수랑 현대차 주가랑 똑같네. 네. 제가 지금 보면서 네. 현대차 주가가 2013년 요때 상반기 고점 치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원엔 환율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동차 지수 자체가 이게 코스피 자동차 지수군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저는 이게 글로벌 자동차 지수인 줄 알고 어떻게 현대차 네. 주가 차트랑 똑같네라고 네. 생각했더니 우리나라 자동차 지수였군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차 지수는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살살 계속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확 낮췄더니 또 확 올라갔다가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네. 전고점 돌파했다, 그죠? 밸류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자동차 싸움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기아가 좀 선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그림은 25년까지는 3.75까지 떨어지는 걸로 네. 지금 페드의 정책금리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2004, 5, 6, 7, 8 요때는 또 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동차 지수도 올라가다가 2006년, 7년, 8년 요때 당시는 못 올라갔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못 올라갔었는데 요때 당시는 원엔 환율이 2007년도에 740원까지 빠져가지고 요때 6년, 7년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이거 들고 있으면 바보였어요. 예, 아주 재미없었습니다. 아주 재미없이 예. 이때 당시에는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때문에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해가지고 풍력, 태양광, 조선, 네, 굴삭기 막 이런 거 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피팅 업체들. 예. 자, 그리고 지배 구조 개편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현대차 밸류업에 엔진을 달고 랠리 뭐 이런 기사가 네. 막 나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 구조 개편 가능성 점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저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아가 갖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매입하는 등 현대 모비스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해 현대 모비스 그리고 이게 현대차 기아로 이어지는 구조로 간소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대주주의 지분율과 보유 자금을 계산해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 모비스 지분을 30%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6.8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장하는 데 실패한 현대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 주요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구해보면 5조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의 배당금 및 과거 지분 매각 등을 더한 총 자금은 5.5조 원으로 프리미엄이 없는 현대모비스 지분 30%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수치는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25년도 6월 이내에 계획에 차질 없이 상장했을 때를 가정했다라고 말씀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원금께서 말씀해 주시는 수치입니다. 예, 프리미엄 지금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부족하니까요. 네. 그러게요. 네.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IMF 직후에 우리나라 특별조세법 해가지고 그죠? 네. 네,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 순환 출자를 계산해라. 그 예. 가운데 지주세도 설립하고. 예, 지주사를 권장했었던 네. 때죠. 예. 그걸 제일 빨리 써먹었던 게 LG요. LG그룹이었죠. 그렇죠. 2002년 4월 달에 LG전자 지주사, 그 다음에 LG화학 지주사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주 LG를 탄생시키는데, 그 부분이 이 순환 출자 고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른 그룹이 해왔듯이 이쪽이 대주주 지분이 높으니까 네. 이쪽을 뭐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하기도 힘든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당했던 그 뒤통수 맞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죠. 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메리츠 주권의 김중성 연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중성 연구위원님이 이 자동차 산업을 맡고 계시지만 좀 보수적이십니다. 근데 전 좀 놀란 게 이번에 EPS도 올리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리포트 제목이 첫 번째 퍼즐 이꼴 실적 좋다입니다. 지난 1월은 1월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2월, 3월 실적도 긍정적이며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 호실적 기대가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추정치인 24년도 EPS 추정치를 15% 상향 조정하셨고 이를 반영해 적정 주가 역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4%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호실적 근거는 우호적 환율 수혜를 누리기 위한 판매 전략 변경인데 당초 현대차는 24년도 사업계획 환율을 1270원으로 정했습니다. 연간 6회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으켰던 24년도 말 수립된 수치인데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 눈높이 변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연초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1327원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2, 3번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호적 환율 수혜 영위를 위해 글로벌 생산 물량의 절반을 담당하던 국내 공장의 수출 비중이 작년 들 1분기에 59%였는데
24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누적 62%까지 확대를 했고, 그리고 원달러 약세 수혜가 가능한 북미 지역으로 수출 집중화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물량 중 북미 비중이 작년도 1분기 50%에서 올해 1월 달에 67%까지 10% 이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상승 우려가 정존하나 아직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실제 거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밸류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호전은 ROE 상승 근거임과 동시에 영업 현금 흐름 개선 근거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오는 6월 초 신규 주주가치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기아 인베스트 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늘어난 현금을 이용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추가적인 ROE 상승으로 이어지며 ROE 상승은 PBR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24년도 ROE는 9.5%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과거 현대차는 10% 이상 ROE 실현 시점에서 1배 이상의 PBR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지만 얼마 전 메타는 보유 현금액인 65빌리언인 상황에서 24년도 연간 순이익 39빌리언을 넘어선 50빌리언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현대차 기준으로 기말 현금 보유액이 19조 원인데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약 5조에서 6조 원 규모의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발표된다면 10% 이상의 ROE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지표 방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1배 이상의 PBR 부여에 대한 논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 현대차에 대한 PBR 1배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현대차 시가총액은 약 100조 원에 달하고 있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76% 이상의 업사이드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76%. 연구님이 좀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거든요. 예, 저도 사실 그런 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네. 보수적이지 않아요. 보수적이지 않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썼냐면 테슬라 시총 애플 시총 넘는다. 그럼 테슬라 빼고 다 보수적. 그런가요? 네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네.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중성 연구원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예. 베스트셀러리스트. 김준성 연구원 덕분에 재작년에 작년 초에도 이 자동차 살 때 좀 자신 있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죠? 예. 전 이 리포트를 읽으면은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뭔가 한 박자 두 박자가 조금 빠른 느낌입니다. 네네. 굉장히 정보도 빠르시고. 네, 잘해요. 잘하시는 위원님이고. 자, 반도체랑 자동차, 우리가 두 가지 섹터를 읽어봤는데, 자동차도 주가가 거의 신고가 영역에 있고, 그죠? 네. 신고가 내기도 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신고가 냈고, 네. 삼성전자도 85,000원까지 네. 좀 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산업의 성장성이랑 경쟁구도 이런 걸 좀 저희가 계속 체크해 드릴 거고, 지금 그 두 섹터에 공통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래도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탑티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도 어째 보면 HBM 이런 게 약간 정통 반도체라기보다는 네. 특수 반도체잖아요. 여기서 또 글로벌 탑티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우호적인 게 환율이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환율 1350원에서 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가 잘 팔리잖아요. 네, 우산이.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율이 1350원이면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 회사들은 다 지금 웃으면서 장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런 걸 보면, 올해 실적 장사에서 계속 좋은 실적이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낙 시가총액도 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중요한 기업 리포트가 나오면 저희가 계속 커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구 주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